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근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었고요. 연말엔 다행히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주차까지는 다양한 촬영을 하러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오늘도 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일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디션 보는 거. 그런데 일정이 하나라지만 준비하는데 1시간, 또 가는데 1시간 조금 넘고, 오디션 30분 보고 또 오는데 1시간 조금 넘고, 오자마자 식사하고, 그러면 오디션만 봤는데 이미 반나절이 지나가 있어요. 제가 뭐 서울에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꾸몄지만 그냥 오디션만 보고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오디오북 키게 됐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는 특히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뭐 제가 서울 막 올라와서 정신없이 산 것도 있지만 올 한 해가 빨랐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남은 한 달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올 한 해 후회 없이 보냈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애비 그레인지 저택, 오늘은 2부까지 읽어드릴 거고요. 2부라지만 마지막입니다. 모두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서서 지켜보던 홈즈가 말했다. 미안, 내 변덕 때문에 자네가 고생이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직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직관은 진실이 정반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 이건 분명히 아니야. 다 틀렸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숙녀의 진술은 너무나 완벽하고 가정부의 증언까지 뒷받침된 데다가 현장에 남은 물증도 두 사람의 증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반대의 증거는 뭘까? 포도주 잔 3개. 그게 전부야. 하지만 내가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더라면, 사건을 여느 때처럼 처음부터 세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조사했다면, 완전히 짜맞춘 이야기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았더라면 뭔가 명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맞아. 당연히 그랬을 거야, 왓슨. 치질 허스테인 기차가 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세. 그동안 내 생각을 얘기해 줄게. 자네도 그 숙녀와 가정부의 이야기가 사실일 거란 생각을 버려야 돼. 부인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면 안 돼. 자, 냉정하게 생각해봐. 부인의 진술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 도둑들은 보름 전에 시드넘에서 크게 한탕했지. 그래서 신문의 그 3인조 강도에 대한 이야기와 인상착의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됐고,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꾸미고 싶었다라면 그 기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반대로 도둑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크게 한탕을 했으니 조용해질 때까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즐기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곧바로 다시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런 어마무시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주먹을 날렸다는 것도 이상해. 상식적으로 그러면 더 큰 소리가 날 거 아닌가. 게다가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유스터스 경을 죽였다는 거야. 이쪽은 하나고 그쪽은 셋이나 되는데 남자 하나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굳이 왜 살인을 했겠냐고. 방 안에 그 많은 귀중품은 다 놔두고 겨우 접시 몇 장 집어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이 그런 고급 술을 반 이상이나 남긴 것도 우습지 않나. 왓슨, 어때? 이 모든 게 자넨 이상하지 않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 하나하나 따져봐도 정말 이상해.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내가 보기엔 부인을 의자에 묶어 놓았다는 거야. 왓슨, 그건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그냥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부인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야. 거기에 포도주 잔 3개가 추가된 거지. 포도주 잔이 대체 왜 이상하다는 거야? 아까 봤던 거 기억해? 기억해. 아주 또렷하게. 부인은 남자 3이 그 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나? 왜? 뭐가 이상해? 잔마다 포도주가 묻어 있었잖아. 그건 그런데 잔 하나에만 찌꺼기가 남아 있었잖아. 자네도 봤지? 자넨 그게 안 이상해? 맨 마지막에 따른 잔이 아닐까? 천만에. 포도주 병에는 부유물이 아주 많았어. 근데 처음 2잔은 깨끗하고 3번째 잔에만 찌꺼기가 들어갔다는 게 말도 안 돼. 여기엔 2가지 가설이 있어. 하나는 2잔을 따른 다음에 술병을 마구 흔들어서 3번째 잔을 따른 경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아마 아닐 거야. 아마도 2번째 가설이 맞을 거야. 2번째 가설이 뭔데? 실제로 쓴 잔은 2개라는 것. 2잔의 남은 찌꺼기를 3번째 잔에 버린 거지. 3이 마신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야. 어때? 그럼 찌꺼기가 3번째 잔에만 있는 게 설명되지 않나? 내 생각엔 그게 분명해.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은 엄청나게 흥미롭고 복잡한 사건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브레큰스톨 부인과 가정부가 짜고 거짓말을 했고 2 사람이 범인을 숨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기 때문이야. 결국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왓슨. 저기 시드 너머로 가는 기차가 들어오는구만. 애비 그레인지 저택의 사람들은 우리가 되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홉킨스가 본부에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이미 떠났다는 말을 듣고 셜록 홈즈는 식당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2시간 넘게 다시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 조사 과정은 수사 체계를 잡는 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불운한 남자의 시신은 치워졌지만 나머진 아침에 본 그대로였다. 난 교수의 시범을 지켜보는 호기심 많은 학생처럼 식당 구석에 앉아 홈즈의 세심한 조사 과정을 주의 있게 지켜보았다. 창문, 커튼, 카펫, 의자, 끈 등. 홈즈는 모든 것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면서 충분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홈즈는 육중한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갔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의 움직임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머리 위 높은 곳에 붉은 초인종줄이 몇 센티미터 정도 철사에 붙은 채 남아있었다. 그는 한참을 올려다 보다가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벽에 있던 나무 선반에 무릎을 올리고 손을 쭉 뻗었다. 끊어진 초인종줄 끄트머리에 손이 닿을 듯 말 듯 몇 센티미터가 모자랐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초인종줄 자체가 아니라 그가 무릎을 올렸던 선반인 모양이었다. 그는 마침내 환호성을 지르며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뛰어내렸다. 왔어. 마침내 찾았어. 우리가 이제껏 조사한 사건들 중에서도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될 거야. 정말 다행이야. 이번엔 정말 머리가 잘 안 돌아서 혼났거든. 하마터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이제 몇 가지만 더 조사하면 추론 완성이야.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단 거야? 왓슨, 범인은 한 사람이야. 딱 1명. 사자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괴력의 소유자야. 장작을 부러뜨린 것만 봐도 알만하잖아. 키는 190cm. 다람쥐처럼 날쌔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결정적으로 머리도 아주 좋아. 이 모든 시나리오는 그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봐, 우린 지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의 작품을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놀라운 능력의 완벽한 시나리오에도 오점이 하나 있었어. 저 초인종 줄 말이야. 우리가 의심을 품을 만한 흔적이 저기에 다 있어. 그게 뭔데? 왓슨,
이 초인종 줄을 3개 잡아당기면 어느 쪽이 끊어질까? 당연히 철사와 연결된 부분이겠지. 그런데 저건 끝에서 8cm 정도 남긴 부분에서 끊어졌어. 도대체 왜일까? 그 부분이 유난히 낡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 맞아. 부인을 포박했던 줄의 한쪽 끝부분은 올이 풀려 있어. 낡아서 끊어진 것처럼 교활한 범인이 일부러 칼로 올을 풀어놓은 거야. 하지만 저 위에 매달려 있는 줄의 끝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여기선 보이지 않겠지만 벽난로 위 선반에 올라가 보면 초인종 줄이 깨끗하게 잘려 있어. 올이 풀린 흔적도 전혀 없고 말이야.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 그자는 줄이 필요했어. 하지만 종이 울릴까봐 초인종 줄을 당길 순 없었지. 그래서 그는 선반 위로 올라가 선반에 무릎을 올려놓고 칼로 줄을 잘랐어. 선반 위 먼지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 내가 올라가서 똑같은 자세로 손을 뻗었더니 8cm 정도가 모자라더구만. 그자가 나보다 8cm 정도 더 크단 뜻이겠지. 에? 저거 좀 봐. 참나무 의자 위에 얼룩이 있어. 이게 뭘까? 피야. 하하, 그렇구만. 이것만 봐도 부인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어. 남편이 살해당할 때 저 의자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그 앉은 자리에 피가 묻었겠나. 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에 저 의자에 앉은 거야. 그 검정색 드레스에도 분명히 피가 묻어 있을 거야. 왓슨, 하마터면 워털루 전투가 될 뻔했지만 결국 마렌고 전투로 끝을 맺을 수 있겠어. 자, 이제 테레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테레사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이 근엄한 여성은 말수 좁고 의심 많고 무뚝뚝했다. 홈즈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그녀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말문을 열기까진 한참이 걸렸다. 그녀는 이미 고인이 된 주인에 대한 징후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네, 선생님. 주인께서 제게 유리병을 던진 건 사실입니다. 주인께서 우리 아씨께 욕을 퍼붓기에 아씨의 오라버니가 여기 있었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대들었더니 바로 유리병이 날아오더군요. 주인께서 우리 아씨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한테 유리병을 던지는 것쯤은 10번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아씨를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씨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숨길 정도였으니까요. 아까 아침에 아씨의 팔에 난 상처 보셨죠? 모자핀에 찔린 거예요. 사악한 인간. 악마가 따로 없다니까요. 신이시여. 세상 떠난 사람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걸 용서하소서. 세상에 악마가 내려왔다면 분명히 돌아가신 주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땐 안 그랬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정중한 신사였죠. 그게 고작 18개월 전의 일인데 저나 아씨한테는 거의 18년처럼 느껴진답니다. 런던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씨한텐 첫 여행이었죠.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주인은 자귀와 재산과 거짓 태도로 아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아씨가 실수한 거라면 그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만난 게 언제였냐고요? 우리가 런던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건 6월이고 주인을 만난 건 7월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건 이듬해 1월이고요. 아씨는 지금 거실에 내려와 계십니다. 물론 두 분을 만나주시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묻지 마세요. 아씨는 겪지 말아야 할 너무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브레큰스톨 부인은
아까처럼 그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오전보단 훨씬 안정된 상태였다. 우릴 방으로 안내한 가정부는 안주인의 얼굴에 멍에 다시 따뜻한 찜질을 하기 시작했다. 홈즈 씨, 제가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부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브레큰스톨 부인. 불필요한 폐를 끼치진 않겠습니다. 부인은 이미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인이 절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홈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홈즈 씨! 아닙니다, 아니에요. 브레큰스톨 부인.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부인도 아마 보잘것없는 명성이나마 제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부인이 아침에 진술한 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인과 가정부가 창백해진 얼굴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다. 이분들이 정신 나가셨나? 우리 아씨가 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가 외쳤다.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말 따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할 말은 이미 다 했어요. 브레큰스톨 부인,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부인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망설이는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힌 듯 가면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유감입니다, 부인.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고 우린 곧바로 그 집을 떠났다. 현관 밖으로 나오자 그는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발길을 돌렸다. 꽁꽁 얼어붙은 연못 속에는 백조 한 마리를 위에 뚫어놓은 얼음 구멍이 하나 있었다. 홈즈는 그 구멍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수의실로 갔다. 그는 짧은 메모를 적어 스탠리 호킨스에게 전해달라며 문지기에게 건네주었다. 성공일지 실패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다시 왔으니 호킨스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줘야겠지. 하지만 아직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 이제 우리는 애들레이드 사우샘프턴 해운 회사로 가야 돼. 그 회사는 펠밀가 끝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맞을 거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을 연결하는 항로야.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거기 먼저 가자고. 홈즈가 명함을 들여보내자 집에 있는 즉시 우리를 맞이했다. 덕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95년 6월 이 항로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배는 지브롤터의 바위호 단 한 척뿐이었다. 이 해운 회사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선이었다. 승객 명단에는 애들레이드의 메리 프레이저 양과 하녀 테레사가 있었다. 그 배는 지금 수에즈 운하의 남쪽 어딘가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승무원은 한 사람만 빼고 1895년 당시와 동일했다. 그 사람은 당시 1등 항해사였던 잭 크로커라는 인물로 지금은 선장으로 승진해서 새로 건조된 베스 바이호를 맡아 이틀 후 사우샘프턴으로 출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크로커 선장은 현재 시드넘에 살고 있는데 그날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회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조금 더 기다리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홈즈는 굳이 그를 만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그의 근무 기록과 성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알아보는 것으로 좋겠다. 크로커 선장의 근무 성적은 아주 뛰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양면성이 있었다.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일처리가 완벽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일단 배에서 내리면 쉽게 흥분하는 불같은 성격에 거칠고 극단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그래도 기본 심성은 아주 착하고 의리가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홈즈는 정보를 얻은 후에 애들레이드 사우샘프턴 해운 회사 사무실을 나왔다. 우린 곧바로 마차를 잡아타고 런던 경시청으로 갔다. 하지만 홈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대로 마차를 돌리더니 체링크로스 전신국으로 가서 전보 한 통만 보내고 나서 그냥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가 말했다. 왓슨,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구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난 그동안 일하면서 범죄 행위 자체보다 내가 범인을 찾아낸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는 것보다 영국 법을 속이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걸 배웠지. 직접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려고. 오후에 스탠리 호킨스가 찾아왔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홈즈 씨, 전 선생이 마법사일 거라고 믿어요. 전 정말 가끔 선생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도둑놈들이 훔쳐간 은접시를 연못에 버렸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몰랐는데. 하지만 거길 뒤져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찾아냈나? 물론이죠. 아무튼 도움이 됐다니까 기쁘구만. 아휴, 이번 경우엔 도움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대체 도둑놈들이 왜 훔친 은식기를 연못에 던졌냐고요? 확실히 괴상한 짓이긴 하구만. 난 그저 은식기를 가져간 게 만약 의도적인 거였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져간 거였다면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들이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왔을 때 바로 눈앞에 작은 얼음 구멍이 있는 연못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물건을 숨기기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은닉처군요. 멋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거리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은식기를 가지고 다니다간 의심받기 십상이니 두려웠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용해지면 찾으러 오려고 연못에 감춰둔 거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홈즈 씨. 눈속임보단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렇구만. 뭐 훌륭한 이론이야. 내 생각이 거칠었던 건 인정하지만 덕분에 은식기를 찾았으니 그건 인정해야 돼. 네네네. 모두 홈즈 씨 덕분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전 치명상을 입었어요. 치명상? 네, 홈즈 씨. 랜들 일당이 오늘 아침 뉴욕에서 체포됐어요. 아하, 저런 허킨스. 간밤에 그자들이 켄트에서 살인을 저질렀단 자네 이론이 확실히 틀렸단 얘기구만. 끝장입니다, 홈즈 씨. 완전 끝장이라고요. 하지만 랜들 일당 말고도 3인조 강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경찰이 아직 모르는 새로운 범죄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야 그렇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근데 왜? 가려고? 네, 홈즈 씨. 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난 아까 벌써 말했는데. 어떤 거요? 아까 그 눈속임 얘기 조금 전에. 하지만 그게 왜요?
홈즈 씨, 대체 왜인 거죠?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아직. 아무튼 자네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마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될 거야. 나중에 저녁 먹으러 와. 그럼 잘 가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테이블을 치우기 전에 홈즈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물고 슬리퍼를 신은 발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 불에 내밀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시계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왓슨. 언제? 지금 몇 분 안에. 자넨 방금 내가 스탠리 호킨스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했지. 난 자네의 분별력을 믿어. 아주 현명한 대답이야, 왓슨.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아는 건 비공식적인 것이고 그가 아는 건 공식적인 것이야. 난 개인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어. 그는 모든 걸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일 경우엔 내가 마음을 확실히 정할 때까지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거야. 그가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때가 왔어. 지금 이 놀라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거야.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이제껏 그 문으로 들어왔던 그 어떤 사람보다 남성미 넘치는 청년이 들어왔다. 황금빛 콧수염, 푸른 눈, 열대의 태양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진 엄청나게 키가 큰 청년이었다. 게다가 탄력 있는 걸음걸이는 그 체격 건장한 젊은이가 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민첩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방문을 닫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섰다. 그리고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앉아요, 크로커 선장. 내 전보를 받았죠. 손님은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릴 번갈아 쳐다보았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왔고요. 선생이 우리 회사 사무실에 들렀단 말도 들었습니다. 선생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자, 최악의 상황을 말해요. 날 어쩔 겁니까? 체포할 겁니까? 확실하게 말해요. 거기에 앉아서 고양이가 쥐새끼를 갖고 놀듯 날 갖고 놀 수는 없을 겁니다. 저분에게 담배 한 대 드려. 홈즈가 나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담배 한 대 피워요, 크로커 선장. 그렇게 흥분할 것 없습니다. 선장을 그냥 평범한 범죄자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이곳으로 불러서 담배를 권하는 짓 따윈 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날 속이려고 들었다간 끝장날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젯밤 애비 그레인지에서 있었던 일 사실 그대로 모두 말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요. 난 이미 사건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튼 짓을 하면 당장 창가로 가서 이 호루라기를 불겠어. 그럼 모든 것이 내 손을 벗어나고 경찰로 넘어갈 거예요. 선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햇볕에 그을린 크고 두툼한 손으로 자기 다리를 탁 치고 나서 외쳤다. 한번 믿어보죠. 선생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해두겠습니다. 나에 관한 한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난 다시 똑같이 할 것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짐승 같은 놈. 그자의 목숨이 여러 개라면 그 목숨도 다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가 걱정이요. 메리 프레이저. 난 그녀를 그 저주받은 이름으로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미소를 찾을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걸요.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분께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달리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남자 대 남자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생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브롤터의 바위호에서 1등 항해사로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배의 승객이었죠. 그녀를 보자마자 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전 점점 더 깊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어두운 밤 당직을 설 때마다 그녀가 사랑스러운 발로 딛고 서 있던 그 갑판에 키스를 퍼붓곤 했죠.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숙녀다운 태도로 다른 남자와 똑같이 대할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불평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오직 하나뿐인 첫사랑이었지만 그녀에겐 그저 우정과 호의일 뿐이었으니까요. 헤어질 때도 그녀는 여전히 자유로웠지만 사랑에 눈먼 난 다신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다음 항해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메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남자에게 그녀보다 더 어울리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태어난 사람인걸요. 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 정도로 이기적인 놈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난 그녀가 나처럼 가난한 뱃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걸맞은 그런 행운을 제대로 잡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게 내가 메리 프레이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다시는 그녀를 못 볼 거라고 단념했습니다. 지난 항해 후에 난 선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내가 탈배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상태라 선원들과 함께 시드넘에서 두어 달 지내며 새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테레사 라이트를 만났어요. 그 늙은 유모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더군요. 메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남편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난 그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술 취한 개가 그녀의 신발을 핥을 자격도 없는 놈이 감히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난 테레사를 다시 만났고 메리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만났는데 그 다음부턴 메리가 날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에 출항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난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테레사는 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가씨를 정말 사랑했고 그 남편을 나만큼 미워했으니까요. 집안 사정도 테레사에게 들어 알고 있었고 메리가 밤늦게까지 1층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날 밤 거기로 가서 거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창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추운 밤에 밖에서 떨고 있는 걸 더 두고 보진 못하더군요.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메리는 앞에 큰 창문으로 들어오라고 속삭였습니다. 가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식당이었죠. 그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분노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는 그 짐승 같은 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우린 그냥 창가에 서 있었어요.
우리 사이엔 절대로 아무 일도 없었죠. 하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놈이 미친놈처럼 뛰어들어오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랄한 욕설을 퍼부으며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난 곧바로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그자와 맞섰습니다. 그건 공정한 싸움이었어요. 보세요. 이 팔에 난 상처는 그자가 먼저 휘두른 몽둥이에 맞은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였죠. 난 장작개비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자의 머리가 마치 썩은 호박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그녀가 죽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친놈한테 그녀를 맡기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내 입장이었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몽둥이를 맞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테레사가 방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메리는 충격을 받아 거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작은 탁자에 포도주 병이 있기에 얼른 따서 메리의 입술에 포도주를 조금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한 모금 마셨죠. 테레사는 얼음처럼 냉철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와 테레사가 함께 꾸민 겁니다. 우린 강도들 짓으로 몰아가기로 했습니다. 테레사는 주이나 씨에게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그러는 동안 난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가 초인종 줄을 잘랐죠. 그리고 나서 메리를 의자에 묶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줄 끝에 오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게 뻔하니까요. 사실 어느 미친 도둑이 초인종 줄을 자르려고 일부러 벽난로 선반 위로 올라가겠어요. 난 진짜 도둑 소행처럼 보이려고 은접시를 몇 개 들고 나왔습니다. 15분쯤 뒤에 소리를 지르라고 이루고 나서 은접시는 연못에 던져놓고 시드넘으로 갔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한 건 처음이라 싶을 정도로 그날 밤 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홈즈씨.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그 다음은 선생께 맡기겠습니다. 홈즈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손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선장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짐작하지 못한 이야기는 거의 한마디도 없었어. 고개사나 선원이 아니라면 선반을 짚고 초인종 줄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의자에 남아있는 줄매듭은 선원들이 쓰는 방식이었죠. 숙녀가 선원과 접촉했다면 그건 영국으로 오는 배였을 테고 같은 신분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녀가 그 남자를 보호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으로 보아 그를 사랑하는 게 분명했죠. 아시겠지만 내가 올바른 단서를 포착해서 당신을 찾아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난 경찰이 우리가 꾸민 이야기를 절대로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몰라요. 내 생각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고 선장, 이건 아주 심각한 살인사건입니다. 당신이 신사로서 절대로 참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난 물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선택에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판단하는 건 역시 영국 재판정의 일이죠.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국을 떠나요. 그럼 무사히 출국하도록 돕겠소. 그 다음엔요? 내가 떠나고 나면 사건을 공개할 건가요? 당연히 공개해야죠. 선장의 얼굴이 분노로 타올랐다. 아니, 그걸 제안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메리가 공범으로 체포될 게 뻔한데 그녀에게 몽땅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나 혼자 도망치라고요?
난 법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압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선생님, 제발 내 가여운 메리를 구해주세요. 그녀가 법정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날 잡아서 죽이든 살리든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홈즈는 선장에게 가서 다시 악수를 청했다. 그냥 선장을 시험해보려고 해본 말입니다. 선장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내가 커다란 책임을 떠안을 차례군요. 난 이미 호킨스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큰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가 애석하게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고 선장, 우린 이 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겁니다. 자, 이제 선장은 피고입니다. 왓슨, 자네는 영국 법정의 배심원이야. 난 이제껏 배심원으로 자네보다 완벽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난 판사입니다. 자, 배심원은 피고의 증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피고는 유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내가 말했다. 국민의 뜻은 곧 신의 뜻이다. 그렇고 선장, 당신을 석방하겠소.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지 않는 한 당신은 안전합니다. 1년 뒤에 숙녀에게 돌아와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밤에 천명한 우리의 정의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비 그레인지 저택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천천히 들어봐야겠네요. 어쩌면 새로 찍을지도. 어쨌든 이번에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